대체 지금 한국이 여기에 왜 끼어드는 겁니까? 이곳 미국의 한 장교가 얼굴이 빨개진 채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계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형편없는 국가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28개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 7초 만에 한국이 주목시켰다고 합니다. 과연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전 미국에서 나고 자라며 굳건한 나라의 군사력을 지키고자 한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미국 장교 제임스입니다. 전 어려서부터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났으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런 제 성격을 보시고 일찍부터 군인으로 키울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죠. 날렵하고 민첩하며 겁이 없고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제 모습과 체력도 좋아 군인으로서 딱 알맞은 조건이라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군인의 꿈을 갖고 살다 보니 진로에 대한 큰 고민이 없었고 그저 군인이라는 목표 하나만 두고 살아왔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미국 장교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기 시작했고 육군, 해군, 공군, 해양경비대, 우주군, 각 군별로 사관학교가 있는 미국은 이 중 한 곳을 졸업하면 장교로 지낼 수 있었죠. 물론 엄격한 신체 기준과 학업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추천서가 필요한 다소 까다로운 조건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학비 전액 지원에 졸업 후 곧바로 장교 임관의 높은 수준의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매력적이라 생각했죠. 모든 과정을 천천히 밟고 미국 장교가 된 저는 군대의 리더로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행정 및 작전 계획을 담당하고 있죠. 주어진 임무에 따라 역할은 다르긴 합니다. 이 외에도 군사정책, 예산관리, 인사관리 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의료, 법률, 정보, 공학, 사이버 보안 같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기도 하죠. 각 군대에 따라 역할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전 장교로 살아가는 제 인생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리더십이 매우 강한 편이던 제게 아주 알맞은 직업이라 할 수 있었죠. 실제로 병사들도 저를 많이 따라주기도 했고 그들의 고충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을 친가족처럼 친구처럼 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지인들과 가족들은 장교로 일하는 저를 보며 그랬죠. 제임스는 장교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정말 천직이 따로 없어 보여. 일할 때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아직도 장교로 일하는 게 그렇게 좋아?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 막연하게 장교가 되겠다고 참 노력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 이렇게 노력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아. 여기서 더 욕심이 하나 있다면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군사력도 내 시야도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어. 모두가 제게 욕심쟁이라 했지만 딱 하나의 남은 목표가 있기는 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시야를 좁히지 않고 더 넓히고 싶었죠. 미국도 날이 갈수록 군사력이 보충되고 발전하듯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니 그들의 발전을 기대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같은 일과를 보내던 중 새로운 일을 할 기회가 생겼죠. 다국적 연합훈련은 종종 하던 일이나 오랜만에 열린 훈련이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국적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세계 각국, 영국, 독일, 한국, 호주,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모든 군인들이 한 기지에 모였죠. 사실 이렇게 다국적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예상할 수 있듯 서로의 자국에 대한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자부심을 내세우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 제 태생인 미국의 장교라는 게 가장 뿌듯한 순간이기도 하죠. 미국은 감히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세계 1위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 순위까지도 전체 순위에서 늘 1위를 하는 유일한 나라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장교인이 제 아무리 잘났다고 모인 다국의 장교와 사병들 앞에서 가장 우쭐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쭈뼛거리고 있던 와중에 전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장교인 제임스라고 합니다. 이번 다국적 연합훈련은 특히나 세계 각국에서 더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여 기대가 크네요. 부디 무사히 훈련을 마치길 바라며 저희 미국에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없이 물어보세요. 다 공유해드리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니 뒤이어 중국인 장교 위메이가 말을 했습니다. 다국적 연합훈련이지 우리가 미국에 배울 게 있어서 모인 게 아닐 텐데요. 각자 맡은 바 임무 수행 잘하고 훈련이나 제대로 하고 그러다 복귀하자고요. 미국에 배우고 말고 그런 의미 없는 소리는 굳이 하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각국의 장교들의 신경전이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며 우리 미국을 높이 세우니 아니 꼽게 보던 중국인 장교 위메이가 바로 치고 들어온 거였죠.
묘한 신경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저희들은 연합훈련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 감정이 그렇게 좋은 상태도 아니니 많이 예민한 상태였어요. 자국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일반인이라도 많이 화가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교와 사병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국의 가장 예민한 군사력을 평가해버리면 그건 당장 총을 들고 전쟁을 치룰지도 모를 만큼 아주 예민한 사안이었죠.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서로에게 쳐두고 적절한 거리를 둔 상태로 그렇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도 서로를 경계하는 태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일본 애들은 왜 저렇게 약해? 체격 좀 봐. 쓰나미 한 번 오면 날아가게 생겨가지고 저것도 사병의 장교라고 여길 온 거야? 총은 제대로 들고 겨누기는 할 수 있는 건가? 미국은 지들이 뭐 대단한 줄 알잖아. 1위라고 무조건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는 미련한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니 아까 제임스인가 뭔가 그 장교가 하는 말 들었지? 지들한테 물어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무시하는 발언이잖아. 웃기지도 않아. 서로에 대한 욕은 훈련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각 팀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서 알아듣는 경우도 있었죠. 서로 훈련을 진행할수록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제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물론 저 역시 그들의 말처럼 다른 나라 장교와 사병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인데, 미국 장교가 하는 말인데 그걸 단순히 무시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싶었죠. 결국 그들의 자격지심은 옳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들의 발목을 부여잡을 것이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신기하게도 욕이 아닌 칭찬이 어디선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국적 연합훈련 중 칭찬이 오고 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집중해서 들어봤죠. 아까 봤어? 한국 애들 다르긴 하더라. 요즘 군사력도 강해지고 방산 수출도 부스터 달고 한다더니 확실히 한국 전쟁 해본 역사가 있는 애들이라 그런가 다르긴 하네. 한국 부대원들이 체력도 확실히 좋긴 하더라. 그리고 임무 수행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집중력도 높고 엄청 민첩해서 깜짝 놀라긴 했어. 인정하기 싫지만 미국 부대원들보다 훨씬 눈에 띄긴 하던데? 이번에 한국 진짜 다시 보는 중이야. 대체적으로 모두 입을 모아 한국인 부대원들에 대한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보통 다양한 임무가 주어지고 그걸 수행하는 것으로 매 훈련마다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부대원들은 매 훈련 평가에서 상위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죠. 심지어 서로를 모함하고 자국을 높이 세우기 바쁜 이 살벌한 훈련장 속에서 유독 한국 부대원들만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눈길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기 시작했지만 점점 주변에 저희 미국 동료들도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국군들 진짜 의외던데? 평가 기록도 무조건 1위 아니면 2위에다가 심지어 여유로운 태도까지 보여서 난 진짜 놀랐어. 오랜만에 훈련하니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던데 한국군들은 지친 기색도 보이지 않고 대단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한국군들 보고 많이 놀라긴 했어. 확실히 한국 전쟁을 치러본 역사가 있는 곳이라 그런가 진짜 다르긴 하더라. 뭐랄까 현장에서 더 강하고 전략적이고 전투적인 느낌이 들긴 했어. 한국군들 임무 수행하는 거 넋놓고 보느라 오히려 내 임무를 제대로 못하기도 했다니까. 훈련이 끝나고 쉬는 내내 동료들은 계속해서 한국군들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고 저는 점점 듣기가 싫어졌죠. 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래봤자 거긴 한국이고 우린 미국인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군들 보고 놀라는 건 내가 그렇다 쳐도 우린 놀라지 말아야지, 안 그래? 제 말에 한 동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군들을 괜히 칭찬하는 게 아니야, 제임스. 아까 못 본 것 같은데 다들 베트남 애들 약하다고 괴롭히고 약 올리는 건 알지? 근데 한국군들만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면 도와주기까지 하는 여유까지 부리면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니까 그게 놀라웠던 거야. 알고 보니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들었죠. 다양한 국적에서 모였지만 유독 약한 상대인 베트남군을 모두가 괴롭히고 비웃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베트남군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면 모두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오늘 안에 임무 수행은 하겠어? 아니 나라는 지킬 수 있는 게 맞아? 저런 애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군인이라고 여길 온 거야? 베트남은 뭐 당장 내가 혼자 가도 집어삼키고 오겠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군인 얼굴에 먹칠을 해도유 분수지 뭐 저런 것들까지 연합훈련에 끼워 넣고 있어? 수준 떨어지게. 이렇게 모두가 베트남군을 상대로 맹렬하게 비난을 쏟아냈지만 한국군의 태도만 달랐어요.
다칠 수도 있으니 저랑 이쪽으로 같이 가시죠. 훈련 중에 부상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 없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분명 이 훈련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해야 자신의 나라의 이름을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에 이기적으로 냉정하게 훈련에 임해야 했죠. 그러나 한국군들만 비난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약한 상대인 베트남군을 도우며 함께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약해 보이는 상대를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한국군의 참된 모습은 분명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얘기를 거듭해 들을수록 저는 흘려듣던 한국군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꽂히면 계속 파내는 집요한 성격이라 전 한국군들에게 꽂혀 계속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진행하던 중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이 훈련은 협동훈련으로 함께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임무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기밀사항이라 누설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협동훈련이다 보니 뒤처지는 팀이 있고 앞서는 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나 다를까 베트남 군들은 체력도 약하고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훈련 내내 협동은커녕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경우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어떻게든 팀원이 된 이상 함께 이끌고 나가며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뒤처지는 베트남군 때문에 훈련 시간이 늘어나고 모두의 체력에 타격이 오자 이를 본 중국인 장교 위메이가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못해 먹겠네. 이봐. 당신들은 군복 입으면 군인인 줄 알아? 어디서 이런 빌어먹을 것들을 데려와서 군인이라고 같이 연합훈련을 하라 말아야. 군인의 기본인 체력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하라는 소리야? 협동이고 나발이고 이런 것들이랑 같이 못하겠다고 나는.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발언에 베트남 군들은 하나둘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체력이 받쳐주질 않는 거였죠. 그렇게 어떻게든 훈련을 마치고자 애를 쓰는데 본인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베트남군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체력도 없는 것들이 군인이라고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정말. 이봐 베트남들, 니네들은 양심도 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러고 있어. 여기가 무슨 동네 군인놀이 하러 오는 곳인 줄 알아. 저 시커먼 베트남 것들 내 눈앞에서 치워.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발언은 제가 들어도 선을 세게 넘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말에 수긍이라도 하는 듯 실실 웃기도 하고 동료들끼리 속삭이며 베트남군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 부대장 박태성 씨를 선두로 한국군들이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앞을 가로막아섰죠. 체력이 약하면 같이 훈련으로 보강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강인한 체력을 지닌 병사들은 몇 없어요. 다 피눈물 나는 노력과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거죠. 이들이 부족한 게 있다면 함께 도우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들보다 체력이 뛰어날지언정 다른 점에서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으니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군인 정신 중 하나라 배웠는데 아닌가요? 한국인 부대장 박태성 씨의 말에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인 병사들을 위아래로 훑고 비웃으며 말을 했죠. 아이고 아시아니까 어련하시겠어요. 예. 아무튼 한국인들 오지랖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고작 저런 베트남 것들 편을 들겠다고 지금 중국을 건드린다 이 말이지? 볼 것도 없는 건 니네들 한국도 똑같은데 말이야.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구나 싶네요. 끼리끼리 잘 뭉쳐서 잘 해보십시오. 전 보잘것없는 것들에 취미 없거든요.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대놓고 깔보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부대장 박태성 씨는 곧바로 정색을 하며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죠. 근거 없는 무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죠. 딱 여기까지 경고하겠습니다. 한국인 부대장 박태성 씨는 아주 깔끔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전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많이 놀랐어요. 각국에서 모인 이 자리는 모두에게 어려운 자리이기에 누구 하나 나서서 다른 의견을 내거나 소수의 편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 역시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행실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국제적인 이슈로 번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서서 약자의 편에 서서 돕는 것을 떠나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고 경고까지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도대체 한국군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들은 무례하지도 않았고 정말 예의가 바른 군인들이었지만 아주 단호했습니다.
무례함과 단호함에 그야말로 한 끗 차이라 생각하는데 한국군들은 묘하게 이 선을 결코 넘지 않고 늘 할 말을 당당하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었죠. 안 그래도 한국군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직관한 후 저는 한국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한국 부대장 박태성 씨 덕에 폭풍 갔던 시간은 정리가 되었고 저희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주어졌죠. 바로 야간 행군 훈련이었는데 이건 모두에게 체력적으로 힘든 훈련이라 별로 반기지 않았던 훈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저희들이니 힘을 내 이 훈련도 해내기로 했죠. 야간 행군 훈련은 팀 구성을 하여 진행했으며 저희 미국, 한국, 중국이 같은 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과 같은 팀으로 구성된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묵묵히 훈련에 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계속해서 훈련 내내 독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한 소리를 했죠. 위메이, 이건 중국 팀원들만 움직이는 훈련이 아니라 세 나라가 합심해서 훈련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 아닙니까? 그렇게 독단적으로 자꾸 움직이니 작전 수행에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처음 의논했던 방향대로 가시죠. 제가 한 소리를 하자 궁시렁거리더니 따라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교인 제 말은 먹히는 듯 했어요. 그러나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작전을 지휘하기 시작했죠. 야간 행군 훈련은 시야가 제한적이라 장애물, 경사, 지형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이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 길을 잃을 수 있고 부대원들끼리 떨어질 위험이 있기에 처음 작전을 짠 내용으로 안전하게 천천히 가는 게 맞았죠. 또 피로도 자체가 높은 훈련이라 최대한 서둘러 끝내는 것도 맞았는데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저희들이 의논한 작전 계획과 다른 계획을 현장에서 계속 바꾸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또 중국군들은 그걸 따르느라 저희들이 안전하게 형성한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많은 인원을 거스리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대열이 점점 무너지면서 소란스러운 말들이 오고 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여태껏 훈련 중 가장 황당하고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어이없는 순간이었죠. 그럼에도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독단적인 지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걸어서 어느 세월에 끝내냐고 이쪽으로 와서 그냥 두 줄이고 네 줄이고 빨리 가자고 내 말 안 들려? 니네들 4명을 어길 셈이야? 결국 중국인 장교 위메이의 독단적인 행동 탓에 중국군 한 명은 어둠 속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사라진 중국군을 당장 구출해야 했어요. 다만 모두가 갑작스럽게 처한 이 상황과 이미 소진된 체력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국인 부대장 박태성의 진두지휘 아래 한국팀은 재빨리 수색 구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는 걸 꼭 명심하고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안전이라는 건 명심해. 우린 오늘의 우리 팀원을 재빠르게 구출하고 남은 훈련을 마무리할 거다. 모두 알겠나?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고작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죠. 한국 팀들은 각자의 역할대로 움직였고 놀랍게도 안전하게 중국군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맨몸으로 어둠이 깔린 이 낯선 곳에서 재빠르게 작전을 짜 구출까지 해내는 걸 보고 전 한국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 놓고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한국팀이 너무 과한 액션을 취했다며 트집을 잡았죠. 뭘 그렇게까지 오버를 하고 그래요? 냅두면 알아서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관심병 있습니까? 그쪽들 움직이는 거 보고 내가 더 놀랐네요. 한국 군인들은 여기에 무슨 자원봉사 하러 왔나 봐요? 아니면 이참에 군인 말고 봉사자로 직업을 바꾸시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비겁해 보였어요. 본인의 독단적인 지휘 때문에 자신의 팀원이 다칠 뻔했는데 말이죠. 심지어 대신해서 구출해준 한국군에게 감사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농락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군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군들은 꽤 유연하게 저 말을 웃어넘겼지만 명예에 대한 비난에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했죠. 저희 한국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은 하지 마세요. 이건 못 참습니다. 아시겠어요? 한국군들의 단호함에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찍소리도 하지 못했고 전 그때 느꼈어요. 한국군들에게는 분명히 뭔가 특별하고 다른 정신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군의 대응 방식은 군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말 본받고 싶을 정도로 교과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단호하고 따뜻한 이중적인 모습을 동시에 지닌 신기한 모습이었죠. 점점 한국군들에게 신기한 매력을 느끼고 있던 저는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에 큰 사고로 인해 훈련은 잠시 중단이 되었고 휴식에 들어간 어느 날 밤 우연히 한국군들과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과 훈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 연애 이야기 등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문득 한국군에게 직접 한국에 대해서 듣고 싶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아픔이 많은 나라이고 모두가 망할 거라 확신했던 나라인데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과도 같았으니 말이죠. 그렇게 전 한국군들에게 직접 6.25 전쟁과 독립운동, 가난했던 시절을 극복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국은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대단한 나라이긴 하죠.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3년 동안 전쟁을 겪으면서 국토의 80% 이상이 파괴되었고 결국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죠. 세계 최빈국 수준이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전쟁 직후만 해도 전 세계에서 한국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평가를 했지만 미국의 경제 원조를 시작으로 새마을 운동,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 정책, 민주화 등을 차례대로 이뤄내면서 어느새 IT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렇게 발전하면서 한국은 선진국으로까지 왔고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이뤄낸 거예요. 무엇보다 중간중간 IMF 등 위기가 많았지만 한국인들은 늘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살리려 애쓰며 노력했고 그 결과를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위기에 정말 강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겉보기엔 작고 인구수도 적지만 한 번도 문화를 잃어본 적은 없는 강한 나라예요. 저희 한국은요,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희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감사함을 후손들이 살아가며 더 성장시키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남고 발전해온 역사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전 한국에 대해 짧지만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었고 이 설명만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인지, 그들의 정신력이 어떤지, 당당함과 단호함, 그리고 예의와 배려심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건지 다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참 가슴이 뭉클해지고 시릴 정도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전 한국의 현재를 만나고 있었지만 정말 좋은 기회로 한국의 과거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부대에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휴가를 얻어 고민도 없이 바로 한국 부대로 갔습니다. 바로 한국의 과거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 말이죠. 부대의 초청 덕에 저는 감사하게도 한국군 참전용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70대 후반의 참전용사 정진우 어르신은 저를 보며 인자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전 궁금한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 한국의 과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니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우리들은 누구에게도 굴복당하지 않은 민족의 후예야. 같은 전우나 약자는 내 누이처럼, 내 형님이자 가족처럼 돌보곤 했지. 그렇지만 우리들은 적이나 무례한 강자에게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 그들의 무례함에 대한 처절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곤 했지.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꺼 100번이고 1000만 번이고 내놓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어. 강자에게는 강했고 약자에게는 약했지만 나라를 건드리는 이들에게는 우리들의 목숨을 내던지고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기필코 지켜내곤 했지. 바로 이런 정신이 그대로 후대 군인들에게까지 이어진 거군요. 전 한국 군인들의 용맹함과 단호함 그리고 약자를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참전용사 정진우 어르신의 말씀을 듣는데 뭉클해지며 정말 높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전용사 어르신을 직접 뵙고 들은 생생한 이야기는 앞으로의 제 장교 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줄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깊은 여운을 안고 전 다시 훈련 장소로 돌아갔고 이제야 비로소 훈련 막바지에 돌입을 했습니다. 막바지에 오니 다시금 야외 실전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디 아무 일 없이 훈련이 끝나길 바라기만 했죠. 그러나 역시 또 중국인 장교 위메이는 분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한국군들이 주목받는 것이 싫었던 탓인지 아예 한국군들을 훈련해서 소외시키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서로 협력해야 할 작전에서 도대체 왜 멋대로 판단해서 지휘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훈련을 따를 병사 말고 지휘자가 있습니까? 자꾸 훈련 중 독단적인 행위 좀 자제하시죠.
내가 무슨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내가 중국 장교인데 지휘를 못합니까? 한국군들이 굳이 저기 필요가 없는데 저러고 있으니 빠지라는데 문제라도 있습니까? 한마디도 지지 않고 싸움을 걸던 중국인 장교 위메이와는 결국 언성이 높아졌어요. 다른 군인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제 동료들은 저를 말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한국군들은 저희들을 말렸고 한국 부대장 박태성 씨는 상황을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시간 안에 끝내야 하니 우선 훈련에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훈련 전 작전 계획은 모두 세웠으니 그대로 수행하면 좋을 것 같고 중간에 변동 사항이 생길 시 다시 작전을 세우는 쪽으로 가시죠. 한국군들은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대신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단호하고 깔끔하게 대처를 하는 게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잘못된 지시를 아주 깔끔하게 바로 잡았고 훈련을 문제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이 모두 끝난 뒤 한국 부대장 박태성 씨와 차를 한 잔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도대체 한국 팀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자에게도 주눅 들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죠? 심지어 약자에게는 배려 깊기도 하고 물론 이전에 참전용사 어르신도 뵙고 해서 군인 정신과 한국인들의 정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긴 했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 한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고 더러워서 피하지. 중국 장교 위메이의 말에 상처도 몇 번이고 받았을 텐데 늘 대응하는 게 멋져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한국 부대장 박태성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그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데서 진짜 힘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한국도 정말 폐허부터 시작한 나라이고 다양한 도움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지킬 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불필요한 것들은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자세와 국가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겠네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전 이번에야말로 느꼈어요. 전 한국군들과 함께하는 동안 절대 깰 수 없는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모두 마치는 순간까지도 중국 장교 위메이는 본인의 부끄러운 행실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게 딱 중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훈련을 모두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전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꼭 한번 제대로 방문해서 역사를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다. 물론 지금 와서 한국 역사를 배운다고 제 인생에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적어도 정신력 하나는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했거든요.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의 아픔에 이어 가난마저 극복하고 선진국이 된 한국의 힘은 감히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바탕에는 강자에게는 당당하고 약자에게는 너그러운 참된 정신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우치며 저 역시 제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강하다는 것은 남을 밟고 내 나라가 강하다며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배국과 피지배국 모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군의 모습이 군인으로서 매우 존경스러웠으며 전 앞으로 제 남은 장교 생활과 제 아래 병사들에게 한국의 참된 정신을 꼭 새겨주려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군과 연합훈련이라니 배울 게 뭐가 있겠냐던 20년 경력의 미 해군 특수부대 베테랑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들조차 경악해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세계 최고라 불리던 미군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인지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국제연합훈련 조정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 저는 제임스 카터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 안에는 늘 불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제 꿈은 그곳을 훨씬 넘어선 세계를 향하고 있었죠. 부모님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교육과 가르침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정직과 성실을 중요시했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며 세상 이야기를 전해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어머니는 늘 따뜻하고 자상했지만 동시에 냉철한 지혜를 갖고 계셨어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제임스, 실패는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라고 속삭여주시던 그 말씀이 제 삶의 이정표가 되었죠. 제 성격은 아마 그 두 분의 영향을 고루 받은 것 같아요. 타인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결정하곤 하죠.
저는 감정적으로 강하면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때가 많은데 아마도 그것은 제가 겪어온 많은 경험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학창 시절부터 저는 항상 리더 역할을 맡곤 했어요.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스포츠 경기에 나갈 때 저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방향을 잡아가는 역할을 맡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이끄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는 군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단순히 모험을 즐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성격과 리더십이 최대한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은 바로 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합중국 군대에서 제 몸과 마음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며 제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네이비실 훈련은 상상 이상의 고난이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곧 삶의 활력이었어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새벽 바닷속에서 수백 번의 잠수 훈련을 반복하던 날들, 끝이 보이지 않는 체력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들은 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저는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미군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최첨단 기술과 철저한 훈련,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은 가끔 제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의 군대와 군인들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해요. 얼마 전 저는 국제훈련에서 한국 군인들과 함께 훈련할 기회가 있었어요. 상부에서 한국과의 훈련은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장교들 중 지원을 받아서 접수를 한다는 공고가 뜨더군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경쟁률이 2대2를 넘어섰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군대에서는 장교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데 사실 그 중에서 그냥 예산을 써버리기 위한 외유성 프로그램들도 적지 않거든요. 저는 당연히 한국군에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 보니 이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그램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대위로 진급한 저는 국제연합훈련 조정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 속에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 제겐 무척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입대 후 저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겸손하면서도 강인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하곤 했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직책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소위 말하는 공부머리는 없는 것 같아요. 국제연합훈련 조정관을 맡은 후 다양한 군사적 이론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는 최근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가 군사학과에서 국방정책 및 전략, Defense Policy and Strategy를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이 길이 생각보다 험난하게 느껴져요.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들이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서 풀리지 않을 때가 많더군요. 학문의 세계는 마치 무성한 숲과 같아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늘 조심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곤 했어요. 그러던 차에 저는 얼마 전 상부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지원을 받아서 접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하라는 명령이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이라니?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국은 매번 북한에게 당하기나 하는 그런 나약한 군대에서 내가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지금껏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아왔어요. 중동과 아프리카는 언제나 역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득했어요. 그곳에서는 매 순간이 생존과 도전의 연속이었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 자신을 단련해왔어요. 그곳의 척박한 환경과 치열한 군사적 상황 속에서 저는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배워왔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발령 소식을 전해준 저의 직속 상관 리처드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야.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마치 의미심장한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위로의 말로만 들렸어요. 상부는 단지 내가 불평하지 않길 바라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죠. 저는 결국 명령에 따라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 이전에 한국에 갔다 와본 동료들도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지도 몰라.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곳이야. 라고요. 그들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그들이 저의 처지를 놀리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받아들였죠.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을 때까지도 제 마음은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 한국 특수전사령부의 UDT와 CL, 그리고 해병 수색대와의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의 훈련은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하면 병아리 수준이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훈련 첫날은 한국 육군과의 연합작전 수행이었어요. 저는 제 예상과 달리 훈련장의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어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훈련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한국 육군 부대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생각보다 날카로웠고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단련된 숙련미가 느껴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완벽하게 소화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훈련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놀라게 되었어요. 한국 육군 부대원들의 체력은 저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들은 미군에 비해서 2배 이상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채로도 거친 산악지형을 자유자재로 뛰어넘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모습은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팀워크였어요. 한 명이 힘들어 보이면 나머지 팀원들이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들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자연스러웠고 작은 실수 하나조차 허용하지 않는 치밀함이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저의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아시아의 군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인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과 아시아의 군사 문화는 분명 다르지만 그 차이는 곧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 기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한국 및 일본군과의 훈련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다음 날 저희 부대는 일본의 특수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어요. 어제 한국 육군부대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은 터라 일본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죠. 일본은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부대 역시 고도로 정밀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일반 육군이 아닌 특수정찰부대 SRU와 해상침투부대 SBU와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흥분까지 느껴졌죠. 훈련 첫날 일본 특수부대원들이 등장했어요. 그들의 유니폼은 깔끔하고 세련되었고 장비는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어제 본 한국 육군의 장비에 비하면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나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첫인상은 제게 기대만큼 강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디선가 미세한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막연히 이상한데? 왜 이렇게 어설프지? 뭔가 준비가 덜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이 시작되고 저는 점점 더 실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본 특수부대원들은 기술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에서 어딘가 부족함이 보였어요. 단체 행동에서 팀워크가 계속 어긋나는 모습이 보였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도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들의 동작은 마치 기계처럼 정형화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살아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어요. 훈련 도중 일본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장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방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는 우리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모든 것이 정밀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예측 가능함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더 많으니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특수부대와의 훈련이 끝난 뒤 저는 한국 특수부대원들과의 훈련을 떠올리며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었어요. 한국 육군은 단순히 기술이나 체력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과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훈련 방식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민족성이나 문화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경험은 제게 나름의 깨달음을 안겨줬어요. 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발달된 장비나 기술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진정한 강함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체력 시험 과정을 직접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 안개가 옅게 깔린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묘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일전에 한국 육군 부대원들의 강인함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특수부대는 더 훌륭하리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첫 번째로 관찰한 시험은 무장구보였어요.
지원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험난한 산길을 달려야 했어요.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지원자들은 마치 질주하는 사자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출발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땅을 단단히 디디며 균형 잡힌 리듬을 만들어냈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이렇게나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도 이렇게 가볍게 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한국군이 착용하는 장비는 미군에 비해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미군에 비해서 체격도 작은 한국인이 이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더군요. 중간 지점에서 한 지원자가 발목을 살짝 접질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눈가를 적셨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같은 속도를 유지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투지가 공존하는 듯한 강렬한 표정이 엿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저 열정이야말로 한국 특수부대를 이끄는 원동력이겠지요 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을 통과했고 그 순간 그의 동료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수영장에서 진행된 수중 체력 테스트였어요. 지원자들은 역시 미군이나 일본군에 비해서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채로 일정 거리를 헤엄쳐 나갔어요. 물속에서의 그들은 마치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몇몇 지원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지원자는 숨을 고르며 잠깐 멈추는 듯 하더군요. 저는 저 지원자가 이제 포기를 선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미군 내에 수많은 체력 테스트를 받아왔고 다른 대원들의 테스트를 관찰할 기회가 무수히 많았는데 저 정도 상태라면 반드시 포기를 할 정도의 상태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지원자는 제 예상과 달리 이내 스스로를 다잡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동작은 점점 느려졌지만 그 눈빛은 단단하게 빛났어요. 그는 결국 주어진 시간을 넘기지 않고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어요. 그가 물에서 나왔을 때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희한하네.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체력 시험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이 가진 열정과 투지에 대한 경외감마저 들었어요. 살짝 무서웠다고 해야 하나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열정은 단순히 체력을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초월하려는 담대한 도전처럼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 저는 훈련 일정상 일본의 오키나와로 가게 되었어요. 일전에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은 저는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들더군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훈련을 지켜본 직후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며 보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일본 특수부대 지원자들도 비슷한 열정과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갔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산악 구보였어요. 지원자들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지구력을 테스트받았어요. 하지만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낙오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땀을 줄줄 흘리며 힘겹게 발걸음을 떼었지만 중간 지점도 도달하지 못한 채 멈춰서는 이들이 많았어요. 한 지원자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고 결국 포기하겠다고 열심히 손을 흔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계 상황에서 우는 지원자들도 10명 가까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치 보란 듯이 주저앉아서 훌쩍거리는 지원자도 있더군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2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하면서 훈련이나 테스트 도중에 우는 군인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명이 포기하자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기자가 나오면 나머지 지원자들이 그를 격려하거나 다시 일으켜 세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였어요. 한 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자 주변의 지원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하나둘씩 포기자가 속출했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결국 절반 이상의 지원자들이 훈련을 완주하지 못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정신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훈련에서 한 지원자가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옆에 있던 동료가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 라고 말했고 그 말에 힘을 얻은 지원자는 이를 악물고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둘은 함께 정상에 도달하더군요. 수중 훈련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었어요.
한 지원자가 체력 소진으로 인해 잠시 멈칫했을 때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거친 물살을 가르며 즉시 그의 옆으로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으며 할 수 있다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더군요.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믿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결국 그 지원자는 다시 힘을 내어 끝까지 테스트를 마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 한눈에도 느껴졌어요.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히 훈련의 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진 정신력과 동료애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그들은 다른 젊은이들을 자신을 가로막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피를 나눈 형제처럼 서로를 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고 진정한 강함은 신체적인 능력을 넘어 정신력과 팀워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두 번째 시험은 물속에서의 체력 테스트였어요. 일본 지원자들은 일정 거리를 헤엄치고 물속에서 생존 기술을 보여주어야 했어요. 그러나 시작부터 그들의 움직임은 불안정했어요. 수영 실력이 뛰어난 이들이 드물었고 몇몇은 물속에서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었어요. 한 지원자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물 밖으로 나오더니 또 주저앉아서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일본 지원자들은 왠지 적응력이나 강인함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건 무언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수부대 지원자들답게 겉으로 보기엔 다들 체격도 건장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중 한 지원자는 훈련 중간에 갑자기 장비를 벗어던지고 뛰쳐나갔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외쳤어요. 그 장면은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한 지도관이 어린아이 달래듯이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끝내 훈련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건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차이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지원자들 사이에서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경쟁률이 낮아진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라고 느껴졌어요. 강인한 정신력과 도전 정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체격과 기술이 있더라도 특수부대의 일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의 경험을 다시 곱씹으며 한국과 일본 특수부대 지원자들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어요. 제 생각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은 단순히 강한 체력과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열정과 단합력,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일본의 지원자들은 형식적인 훈련에는 익숙했지만 실전에서 요구되는 응용력이나 적응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같은 아시아 국가의 젊은이들인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맴돌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머리를 쓰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서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저의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어요. 한국에 온 후 친분을 맺은 한 장교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는 한국 젊은이들의 특수부대 지원율이 항상 10대 1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 엄청난 비율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며 미국만 보더라도 특수부대의 지원율이 3대 1을 넘는 경우가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해병 수색대의 지원율이 18대 1이라는 사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지원율이 30대 1에 달했다고 하더군요. 이어서 그는 요즘은 지원율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진 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를 한 명만 낳다 보니 부모님들이 자녀가 위험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꺼려하시죠. 라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부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은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하게 해주었어요. 그 순간 며칠 전에 보았던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오버랩되었어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긴 그 눈빛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단지 지원자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원한 지원자들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지원자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주변의 동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고 함께 힘을 나누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목격되었거든요. 이처럼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열정과 결단력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으로서 군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크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개인의 영광보다는 팀과 국가를 위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강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여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으며 바로 그것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큰 감동을 받은 저는 일본 젊은이들의 특수부대 지원율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일본의 특수부대 지원율은 많을 때조차 2대 1에 불과하고 지원자가 미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두 나라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나라의 문화와 민족성에서 비롯된 깊은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일본의 경우 안정적인 사회 구조와 개인의 안락함을 중시하는 문화가 특수부대 지원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런 안정에 대한 추구는 필연적으로 도전 정신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험을 곰곰이 되돌아보았어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강렬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일본 특수부대에서 느꼈던 나약함은 저에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이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 문제를 학위 논문 주제로 선정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는 당장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열었어요. 그리고 타자를 쳤죠. 제목은 특수부대 경쟁률이 부대 성과 및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의 사례 분석이었어요. 연구를 통하여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며 저는 한국 특수부대의 지원율과 높은 경쟁률이 그들의 부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지원자가 많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한 사회의 젊은이들이 특수부대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지는 그 사회가 가진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부대의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수부대 지원율과 부대의 성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한국 사회는 너무나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제707 특수임무단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이 부대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 특수부대로 1974년 창설 이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고위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명성을 얻은 부대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이러한 성공 뒤에는 엄격한 선발 과정과 높은 경쟁률이 있었어요. 더 인상적인 것은 이런 경쟁률은 단순히 우수한 인재를 걸러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이러한 경쟁률을 돌파하고 입대한 부대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동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또 한국특수전사령부의 선발 과정도 대표적인 사례죠. 이곳에서는 지원 자격과 검증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며 다양한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배양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단순히 체력이나 기술만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들의 정신력과 헌신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은 애시당초 자기만 뛰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원 전부터 팀을 위한 헌신이라는 덕목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슴 깊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강한 동기가 되어 오히려 특수부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솔직히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제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 젊은이들의 정신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라면 도저히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 역시 네이비실에 지원할 때 저 자신의 체력이나 정신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나는 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나만 잘해서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지. 내가 팀의 일원으로서 팀과 함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반면 일본 자위대의 경우 일반군은 물론 특수부대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경쟁이 느슨해지고 이는 곧 부대의 정신력과 단합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결국 부대 성과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 예로 지난 2020년에 일본 자위대의 특수작전부대가 국제연합훈련에서 미군과 협력작전을 수행하던 중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작전이 실패로 끝난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일본 부대는 험준한 지형에서 기동 작전을 펼쳐야 했지만 체력 부족과 불완전한 팀워크로 인해 목표 지점에 제 시간에 도달하지 못했죠. 이러한 사례들은 일본의 특수부대가 지원율 저하로 인해 경쟁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부대원들의 역량과 단합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이 역시 한 나라에서 그 나라 젊은이들의 지원자의 숫자가 부대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 젊은이들의 우수성에 대해 깊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단순히 군사적 기술 이상의 것들을 배웠어요.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나라를 위한 사명감은 명확한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지금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앞으로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리라는 확신까지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정리하며 저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앞으로도 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위대한 여정이 될 것임을 확신해요.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해준 한국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특히 한국 젊은이들의 건투를 빌며 이 사연을 마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